보는 길인데요. 김희정 감독님은 제가 인연이 10년이 넘은 그런 친구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은 직장을 옮겼는데 전 직장에서 몇 년 동안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반가웠고, 박하선 배우님은 당연히 이제 저는 화면으로만 뵙다가 오늘 가까이서 뵀는데, 저야 뭐 문학 쪽 사람이니까 영화 배우분들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GV 때 이렇게 배우님들을 만나면은 매우 초현실적인 기분이 듭니다.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네. 지금도 약간 얼떨떨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두 분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도 오는데 시나리오 쓰고 영화 연출한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오늘 비가 와서 못 오실까 괜찮으실까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에서 명지 역할을 맡은 박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질문은 두 분이 여기 앉아 계신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김희정 감독님한테는 왜 박하선 배우여야 했는지, 그리고 박하선 배우님한테는 김희정 감독님의 이전 작품이나 혹은 이번 작품을 찍으면서 느낀 점 같은 거, 그런 게 무엇인지 한번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평론가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는 거 아니었나요? 몸풀기 몸풀기, 네. 몸풀기 대답을 몸풀기를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매체나 뭐 이렇게 인터뷰 때마다 얘기했었는데, 일단 저는 이제 하선 씨 목소리에 굉장히 팬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 안에는 의외로 이런 보이스오버나 나레이션들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나 목소리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사실 깰 수도 있고. 그래서 목소리가 일단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인연인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뭐 예능이나 뭐 이런 걸 보지 않는데 어쩌다가 그 예능을 하나 봤어요. 근데 거기에 하선 씨가 미술관에 가면 자기 이름 대신 동생의 이름을 적는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전 그걸 보고 이미 시나리오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명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접근했습니다. 역시 뭐라도 해야 되는 걸 이 캐스팅을 되면서 느꼈고, 저는 사실 프랑스 여자 감독님 전 작품을 제가 한참 바쁠 때 SNS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영화 좋다고 그래서 얼마나 좋길래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좀 안 바빠졌을 때 그게 올라와서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약간 헐리우드 영화, 약간 유럽 영화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한국에서 본 적 없는 좀 신박한 판타지 같은, 또 여자인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가감없이 솔직하게 다루는 그런 느낌 같은 게 너무 좋아서 몽환적이고, 그래서 꼭 한번 저분이랑 같이 작품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뭐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거의 일주일쯤 후에 갑자기 시나리오가 들어왔는데 김희정 감독님 거라고 해서 할게요 그랬더니 시나리오를 보고 그래서 아니 저는 그분하고 꼭 하고 싶었어서 할게요 그랬더니 일단 보시라고 네 이러고 봤는데 뭐 역시나 너무 좋고, 원작도 찾아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철철 울고 막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막 울고, 그래서 뭐 안 할 이유가 없었죠. 시나리오 안 보고 결정한다는 거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는 얘기긴 하지만, 어떤 배우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설명하실 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 이전 작품에 대한 웬만한 신뢰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여쭤본 건데 이런 대답이 나와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GV를 영화평론가가 아니라 문화평론가를 앉혀놓은 것은 제가 친분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가 원작이 김혜란 작가의 소설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저를 앉혀놓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로 조금 시작을 해보면은 원작 소설 읽어보신 분이 아마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가정하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작 소설은 그야말로 명지의 이야기입니다.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분량이 책으로는 한 30쪽 정도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명지의 관점에서만 진행되는 이야기고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해외로 간다. 근데 거기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옛 친구 현석을 만나서 며칠을 보내다가 돌아와서 극중 지은의 편지를 받아 읽는다. 이게 전부입니다. 뼈대만 딱 있는 그런. 근데 이 영화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되게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세 명이 대등하게 중요한 영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박하선 배우님이 메인 주인공이시긴 하지만 대등하다는 말을 감히 쓰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원작에서는 그 지은은 마지막에 편지와 함께 처음 등장을 해요. 그 소설 안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지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독자는 거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 죽은 아이의 누나가 있다더라, 아프다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편지와 함께 딱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계속 나오죠.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리고 해수 같은 경우는 원작을 읽으신 분들도 아마 놓치기 쉬운데 그 마지막에 지은의 편지에서 사모님의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 지용이의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라는 딱 그 한 표현이 있어요. 지용이의 친구. 그 6글자가 하나의 캐릭터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지면 속에 있는 명지가 아닌 다른 두 사람을 거의 일으켜 세우다시피 해가지고 세 사람을 이렇게 딱 세우는 그런 각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주인공이 늘어났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영화의 이야기의 주제를 소설이 암시만한 주제를 아주 또렷하게 만든 그런 각색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상실을 겪은 이후에 그 슬픔을 이겨내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슬픔이 잘 안 달래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주변에서 열심히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배려해야만 그 사람의 슬픔이 달래질 거다. 이 방향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힘으로 내 슬픔이 달래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 영화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수도 사실은 친구가 죽었으니까 지금 상실을 보통 겪고 있는 사람이고 지은과 명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해수가 뭘 하냐면은 열심히 친구의 누나를 돌봅니다. 그죠? 누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누나로 하여금 명지에게 연락을 하게끔 다리를 놔주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열심히 돌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도 치유가 되는 거죠. 남을 생각함으로써 그 힘으로 치유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은도 계속 이제 누워 있다가 보셨다시피 그 사모님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재활의 의지를 또 불태우는 그렇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명지도 마지막에 편지를 받고 이 지은이라는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 아이가 정말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치유가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하는 힘으로 나도 일어서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어떤 메커니즘과 힘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화 후반부에 이 세 사람이 다 각자 위로함으로써 위로를 받는 그 순간에 세 사람이 동시에 노을을 같이 보죠. 네. 같은 장소에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장소에서 같은 노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연출이 되어 있는데 그 노을이 어쩌면은 구원의 희미한 이미지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인영 감독님답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노을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 지대가 높아가지고 저녁에 해질 무렵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그 해지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자주 SNS 올리시곤 했는데 그 노을을 여기서 써먹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참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제 각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후반부에는 두 분은 주로 얘기하실 겁니다. 먼저 명지 얘기를 좀 해보자면 명지는 지금 어떤 상태냐? 상실을 겪었을 때 그 상실한 대상을 떠나보내는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애도라고 하죠. 모닝이라고 하죠. 영어로 모닝. 근데 이 애도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명지의 경우는 잘 안 되고 있죠.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은 화가 나 있어요. 명지는. 그 영화 후반부에 원작에도 있는 문장이긴 합니다만 저는 좀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아이가 뭔데 그 아이를 구하려고 나랑 그리고 우리가 가지기로 했던 아직 임신을 한 건 아니지만 가지기로 했던 그 아이까지 임신을 할 계획이라는 설정 굳이 집어넣은 것도 그런 뉘앙스를 살리고 싶었던 거겠죠. 한 명, 나라는 한 명 혹은 잠재적인 한 명까지 포함하면 두 명을 포기할 정도로 그 학생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당사자라면.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야 뭐 숭고한 희생을 여전히 하겠지만 본인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명지의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건 거예요. 그 시리한테 물어보잖아요. 인간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을 왜 하는가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죽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건가?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근원적인 의문을 갖게 된 것인 거고 이 질문이 현석이를 만나면서 좀 구체화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현석이가 죽음에 대해서 물었더니 명지가 그랬더니 현석이가 처음에는 어떤 대답을 하냐면은 케슬롭스키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죽음은 아름다운 비밀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죽음은 참 알기 어려운 대상이다 라고 하는. 근데 이 남편 도경이의 죽음은 아마 아름다운 비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암시가 있는 거죠. 자기도 잘 모르지만. 근데 거기까지는 좀 추상적인데 좀 시간이 지나서 둘의 대화의 주제가 선택으로 바뀌잖아요. 도경이가 시간이 지난 뒤에 자꾸 반출을 현석이가 시간이 지난 뒤에 자꾸 반출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현석이는 사실 자신과 명지와의 관계를 지금 반추하고 있는 거지만 현석이가 던지는 화두는 선택인 거죠.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명지가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선택인 게 세상에 어디 있냐 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남편의 그 마지막 선택도 뭔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명지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전적으로 그 도경이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한 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더 가슴이 아프니까 그 순간 우리가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뭔가 결과론적인 그런 사고 같은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현석이는 아니 전적으로 자율적인 선택이라는 거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명지는 남편의 선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그 지은이 편지를 보는 순간 더 이 고민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지은이가 뭐라고 하냐면 평생 감사할 건데 평생 궁금해하기도 할 겁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에 내 동생의 손을 잡아주신 그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지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그 편지가 그 고민에 대한 하나의 답을 준 것이기도 해서 이제는 명지의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거기 아주 중요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삶이 죽음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삶이 다른 삶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게 참 글쎄 영화를 한 번만 딱 보신 분들한테는 이 말이 좀 그럴듯한데 모호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소설도 두세 번 읽었고 영화도 두세 번 보고 왔기 때문에 더 생각할 시간이 많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경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 도경은 우리를 버리고 죽은 게 아니고 지용이를 살리려고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명지한테는 전자의 의미가 더 강했던 거예요. 남편이 죽어서 나를 버려줬어. 나를 버리고 죽었어. 이게 핵심이었다는 지금까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삶이 죽음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남편이 죽음으로 가버렸다. 이런 의미에 가까운 것인데 지용이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삶에게 손을 내밀었다. 저 삶을 살리려고 저 생명을 살리려고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사실은 주된 감정이었다면 그 현석이를 만나고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은의 편지를 읽고 난 뒤에는 남편에 대한 감정이 저는 희미하게나마 약간의 존경 같은 이런 감정이 생겼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영화 마지막 대사가 당신이 정말 보고 싶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 보고 싶다라는 말은 새삼스럽게 한 번 더 나오는 대사가 아니고 이제야말로 당신이 왜 죽었는지 알겠고 그런 선택을 한 당신이 자랑스럽고 참 이건 생각하기 어려운 감정이긴 하지만 그런 당신을 만나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얘기해주고 싶어. 뭐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담긴 대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명지의 캐릭터에 대한 제 나름의 이해인데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려놨는데 박하산 배우님이 이 명지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으니까 아마 저보다도 이 캐릭터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명지를 표현하셨는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말이 좀 길었죠? 네. 이제 서서히 줄이겠습니다. 네. 방금 하신 말씀도 그렇고 기사들이 이렇게 나고 평가를 받는데 감독님도 저도 이렇게 토크로 보내면서 평 좋은 건 서로 교류도 하고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해석이 더 좋은 것 같다고 해석이 더 좋은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내가 저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나 과연 이렇게 복기를 해보니까 조금 보는 분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조금 결은 달랐던 것 같은 게 저는 화났다는 대사가 화가 났었다는 대사가 있었지만 그런 감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명지라면 아니면 저 같으면 진짜 앞에서 학생이 빠져 있으면 그냥 외면하고 가만히 있기는 조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 순간에는 내가 저기 빠지면 같이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못하는 찰나에 그런 선택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마음을 이해는 하는 거죠. 내 남편이라면 그랬을 거야. 나라도 그랬을 건데 근데 그 어딘가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 고민의 여정이었던 것 같고 이해는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너무 사랑하고 한창 신혼이었고 보고 싶고 그랬던 남편이 한순간에 없어진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방황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지내려고 하지만 또 겉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죠. 누가 해줄 수도 없고 제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그렇더라고요. 이게 무기력해지고 뭔가 계속 자고 눈도 안 떠졌으면 좋겠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좀 힘을 빼고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쭤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더 자연스러운 접근이시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좀 논리적인, 그래서 다소 약간 자기적일 수 있는 그런 해석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들었습니다. 네. 감독님 이 말씀 많이 하실 거지만 잠깐 끼어드실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대화에 대해서. 이 대화는 아니고 아까 그 설명해 주셨을 때 근데 항상 신영철 평론가님이 제 영화를 벌써 3편째 지금 GV를 죄송합니다. 4편째 GV를 해주고 계신데 만난 이후부터 계속 GV를 해주시는 건데 이래서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정돈해주는 그 생각들을 그리고 깊이 있는 걸 끌어내주는데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로 이렇게 해줘서 되게 저도 막 고양되는 느낌인데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노을을 바라본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떠오르는 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연기할 때도 노을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인데 그게 정성일 평론가랑 했을 때도 노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해여야 더 희망적이어서 같은 이제 떠오르는 새로운 해를 바라본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매직 아워니까요. 같은 매직 아워로 치자고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도 아침에 한 건가요? 아침에 네. 거의 아침에 했나? 왜 아침에 했지? 네. 저는 잘 보낸다 이런 뉘앙스로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혜수의 표정이 지나치게 맑았던 것 같긴 해요. 노을을 보면서 지을 표정이라기보다는 일출이 더 알겠습니다. 인간이 뭐라고 생각해? 이 질문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 질문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독님이 각색에 개입하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원작에서의 이 도경의 죽음은 그냥 선생님이 학생을 구하다 죽은 것. 이게 그냥이란 말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그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보셨다시피 이 죽음의 의미가 역사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를 배경으로 한 것과 서울과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한 것과 광주와 폴란드를 배경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은 광주와 폴란드를 캐스팅했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그리고 이거는 김장 감독님이 폴란드에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시고 또 지금 광주에 계속 살고 계신 분이시니까 언젠가는 이 두 지역이 영화에서 한번 크게 의미화할 것 같다고 느꼈는데 이번에 그 카드를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지역, 근데 숭고한 희생의 지역, 이런 의미를 갖잖아요, 광주나 폴란드가. 그래서 그걸 이제 끌고 들어오면서 의미를 좀 확대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명지가 폴란드로 갔기 때문에 원작에는 없었던 어떤 중요한 계기들이 생겨요.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쇼팽의 심장이 있는 곳을 가는 거, 이거 다 원작에 없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소, 더 중요한 곳이 있죠. 그 바르샤바 봉기, 1944년에 독일 치하의 폴란드에서 스스로 이 전쟁 종속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부 다른 국가들의 도움으로 해방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끝내려고 폴란드 전체의 봉기가 일어났었는데 엄청난 학살을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80년 5월 광주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그때 돌아가신 분들 추모하는 장소를 가잖아요. 근데
근데 영화 보셔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 대목에서 명지가 운단 말이죠. 그죠? 근데 거기서 저는 처음에 볼 때는 약간 갑작스럽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는데 아무리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두 번째 보면서 제가 이걸 놓쳤구나 했던 게 뭐냐면 그 현석이가 그 배경 설명을 해주면서 참 폴란드라는 나라는 대단해 뭐 이런 대사를 하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나라를 구하겠다고 목숨을 바쳤단 말이야. 이 대사를 한 직후에요. 명재가 갑자기 우는 게. 그러니까 아이와 어른까지라고 하는 그 순간 어쩌면 남편과 그 학생을 같이 떠올린 게 아니었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한 가지 계기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 명재가 남편의 죽음을 점점 의미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우발적이고 뭐 심지어 가족에게 몹쓸 짓을 한 그런 죽음인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그런 숭고한 죽음이라는 맥락 속에 내 남편의 죽음을 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 과정 중에 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죠. 이 영화의 제목 시리하고 대화할 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경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반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다시 묻잖아요. 그러고 나서 점점점 있다가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원작 소설을 보면은 시리가 그 질문하는 사람의 그 침묵 때문에 자신이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하는 매우 드문 순간이라는 설명이 나와요. 원작 소설에. 그 순간에 미묘하게 서로 정말 대화를 해버린 거죠. 우리가 시리와의 대화는 좀 희화화를 하지만 그 순간은 정말 대화가 이루어진 것 같고 시리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대화야말로 시리가 가장 제대로 이해한 대화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라는 질문은 이 질문의 주체는 남편인 거죠. 내 남편은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 이런 질문에 가깝다면 이 남편의 죽음의 의미를 지금 파악하는 게 힘든 상황이니까. 근데 시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를 묻는데 이 말은 나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으시길래 나한테 그걸 묻느냐 이 질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남편이 왜 죽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지금의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의 나를 치유하려고 하는 것인데 시리의 반문은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가 어디로 가는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남편의 죽음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네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너의 방향 이걸 깨닫게 해주는 질문인 거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명지가 약간 흠칫하면서 그 전까지 시리와의 대화에서 보이지 않았던 태도를 보이고 그 얼마 후에 명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의 죽음이 어떻게 그 애도돼야 되는지에 대한 한 걸음을 또 내디딘 거죠.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죠. 마지막에 택시 장면이 남아있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오늘이 봉기 기념일이라서 8월 1일 잠시 차를 세우고 묵념하겠습니다. 그때 또 명지가 막 흔들리는 표정을 지으면서 마지막하게 딱 한마디 하잖아요. 잘 가 맞죠? 제발. 또 틀렸네. 제가 그 대사가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뭐죠? 스크린을 받아가지고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잘가인 것 같은데 뭔가 미묘하게 발음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들어보라고 잘가네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아내분도 문학평론가라서 네. 같이 비슷하게 잘 가라고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맥락상 이건 잘가가 맞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보내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신나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앞에 게 틀린 건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저는
어떤 한 단계를 이제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재발의 의미를 그럼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 얘기를 한 뒤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은 박하선 배우님께는 이 광주와 폴란드가 원작이 없이 들어왔는데 이 각색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게 그 다음 질문이었어요. 근데 재발부터 먼저 답을 좀 해주시죠. 재발의 의미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대사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는 말들. 그러니까 뭔지 궁금한 말. 제발 어쨌다는 거야. 제발 부탁이야. 제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작에 제발이라고 돼 있지 않나? 원작이 아닌가요?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모든 게 원작에는 폴란드가 안 나오니까 그 장면 그럼 자체가 내가 없죠. 썼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에서 계속 청포도 사탕 때도 성수대교로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나오는데 그 참사 때 죽은 애가 살아 있는 것처럼 애들이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뭔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영 배우가 시사회 때 와서 보고는 계속 그러는 거지. 무슨 말을 쟤네가 하는 거냐, 알려달라. 이런 맥락으로 저는 좀 전해지지 못한 얘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는 그 시아주버니인 도경의 형인 준경이 아주버니가 말하잖아요. 그 용돈 주고 가면서 그런데 도경이는 이러다가 말을 끊잖아요. 그러니까 이규회 배우가 그걸 했는데 이규회 배우가 계속 저한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려는 거냐. 그 질문 저 써놨는데 지워야 되겠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없는 것인과 동시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제발은 사실 그 제발은 이런 의미였어요. 쓸 때는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제발 나에게서 이 고통을 좀 없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모든 온 도시가 애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근데 그것은 명확하잖아요. 이 애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명확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기념하는 게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간만은 기억하자라는 건데 이제 명지는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자기가 벗어나고 싶고 이렇게 너무나 명확해 보였을 것 같아요. 저는 명지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빌 때 이렇게 얹혀서 빌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되게 나도 이렇게만 되게 뭐 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의 그리고 사실은 모두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해서 보신 분들 각자가 해석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역사화라고 표현한 그것이 명지 입장에서는 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약간 견디기 힘든 종류의 의미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견디기 힘든 게 아니라 이들이 애도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명확하다는 모르겠어요. 나는 느낌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뭘 애도해야 되는지 알고 하지만 자기는 모르겠는 거지 아직까지 잘. 그래서 제발이 나왔고 그 의미는 나는 명지의 상태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실체적으로 없잖아요 옆에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계속 있었던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걸 견딜 수 없는 것. 그래서 원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혼자 있으니까 자꾸 혼잣말을 하게 된다. 나는 혼잣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 공간 안에서의 둘이서 공유하던 공간에서의 어떤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감동을 받음과 동시에 자기도 그렇게 풀렸으면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기원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제 말을 잘 걸어 잘못 들었고 감독님은 본인이 쓴 대사를 길런 작가가 썼다고 착각했고 이 영화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박하선 배우밖에 없어요. 제 말에 대해서 정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발에 대한 대답은 저도 감독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발 이 고통을 끝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명지의 처지는 저도 좀 비슷한데 전 제가 고통을 받을 때는 제 고통이 먼저예요. 뭐 누구나 그러겠죠. 그래서 사실 뭐 봉길이 있고 이렇게 애도를 해도 사실 제 고통이 먼저인 거죠. 그 김에 아 제발 이 고통을 끝내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거의 안 들리게 했던 건 저는 이렇게 대사의 혼잣말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대사가 있으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해서 거의 그냥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라고 정말 안 들리셨을 거예요. 정말 안 들리게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말씀하시는 그 해석이 너무 좋아서 이 영화를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까지 더 담아서 연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뭐 더 아예 색다른 장르가 됐었겠다 갑자기 막 죄 많은 소녀까지 생각이 나면서 아 그렇게까지 꽉 채워서 뭔가를 했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해석을 들으면서 또 생각이 났고 그런 추모의 공간들을 명지가 간 건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20대 때 뭐 실연을 당하고 괴로운 마음에 지내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요. 너무 괴로운데 뭐 어떡해요. 떠나고 싶다는데. 그래서 가라 보내주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작품을 하나 끝내고 되게 공허해서 여행을 갔는데 뉴욕이었는데 저는 꼭 그런 데를 가면 묘지나 교회, 성당 이런 데를 가요. 전 종교는 없지만 왜냐면 거기서 제일 오래됐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갔는데 굉장히 큰 성당, 심지어 할렘에 있는 성당이었는데 가면 안 될 곳에 갔는데 굉장히 크고 아 너무 좋고 근데 좀 돌다가 그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굉장히 괜찮을 때였거든요. 근데도 1시간을 그냥 울었어요. 그냥 왜 운지 모르게 막 울었어요. 진짜 막 울고 되게 시원해지고 괜찮아졌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여행을 와서 이런 공간에 왔는데 갑자기 오는 그 느낌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물론 뭐 어른이 죽고 그런 것도 생각을 했지만 명지는 자기 고통이 더 우선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아 맞다 나 남편이 죽었지 그러면서 그렇게 그 씬을 해결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네.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그거 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실감을 아마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뭔가 논리정연하게 정리하고 싶어 해요. 평론가들은. 네. 한 장면도 인과관계가 없는 장면이 없을 거다. 이전 장면과 다음 장면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원래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경우 설명을 해버리면은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좋은 작품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모하게 설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벌어지고 오늘도 벌어졌습니다. 자, 명지 캐릭터 얘기만 하다가 끝낼 수는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은 캐릭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작 소설에 없는 디테일들이 보강이 되면서 쭉 거의 뭐 명지랑 평행해서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 원작에서는 원래 아픈 아이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동생 죽기 전에.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못 오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돼 있는데 영화에서는 사고 직후에 지은도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몸에 마비가 온 것은 그 이후부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래서 재활을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상태가 됐고 이게 명지가 사실상 지금 정신적인 재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과 지금도 당연히 정신적인 거 포함해서 육체적인 재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 서로 병행이 되면서 마치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고 사실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서로의 존재를 근데 보는 사람들 관객 입장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같이 이겨내고 있는 과정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안타까움이 증폭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작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이 마지막에 지은의 편지를 서술자 명지가 설명하는 대목에 보면은 읽는 사람이 잘 읽을 수 있게끔 또박또박 연습을 한 글씨가 불안정하게 놓여져 있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저는 어쩌면 그 불안정하게라는 그 표현 하나에서 이런 착상이 또 나온 건 아닐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재활을 하고 있고 손이 어렵고 쓰기가 이렇게 힘들게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그런 이미지가 그 순간 떠오른 게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편지를 그렇게 힘겹게 쓰고 있는 장면을 같이 보면서 그 내용을 들으니까 진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뭐 원작 소설 읽으면서 눈물 흘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 참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지은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새로 이렇게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실 때 어떤 점을 주로 염두에 두셨는지 좀 두루두루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해수 그 편지를 준 해수를 생각하면서 이제 지은의 편지를 주는 거니까요. 지은이와 지용이의 백그라운드를 다 만들고 해수의 백그라운드를 다 만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은이랑 지용이가 그 보육 시설에 있어서 그때만 해도 18세 보호 종료 아동 그게 있어가지고 18살이 되면 나가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조금 나이가 더 늘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기뻤던 거는 이 영화를 보고 보호 종료 아동에게 기부를 했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랬고,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들을 만들면서 지은이가 뭘 하려고 했던 아이일까, 그러니까 뭘 할 그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는 제빵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김혜란 작가랑 얘기할 때 김혜란 작가가 카버의 단편 소설도 좀 생각이 났다고 얘기를 해서 그 단편 저도 참 좋아하는데, 빵을 만드는 아이였으면 좋을 것 같았고 자기만의 가게를 꿈꾸는 아이였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발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한국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지용이만을 그렇게 살피는 그런 아이. 근데 그래서 이제 자우림의 이선규 기타리스트가 그 빵집 아저씨를 했는데 그 프랑스 여자애도 나왔거든요. 프랑스 여자의 그 술집이 망해서 여기 와서 빵집 했다고 그렇게 연결을 하긴 했는데 지은이가 몸은 약해도라는 대사를 해요. 몸은 약해도 똑똑하잖니 뭐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작에 있었던 몸이 약하다는 거를 좀 가져오면서, 근데 사실 영화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들을 굉장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구급차에 실려가고 이런 것까지 다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뭔가 둘이 오붓하게 잘 사는 남매를 생각했고, 사실은 어린 여자 아이기 때문에 뭐 밤길 가다가 뭐 베이커리 끝나고 오다가 뭐 낭패를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설정들을 좀 해서 지용이가 대사로 너 저번처럼 우리 누나 이상한 새끼들 만나서 그러면 내가 너 죽인다 뭐 이런 대사도 하는 거고, 계속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인데 자기네들끼리만 지켜줄 수 있는 아이들, 그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는 아이들, 좀 그게 마음이 되게 쓰였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로 설정을 하면서, 그러나 지은이가 상당히 강단이 있어 보인다는 말을 들 때가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여기서 영화 안에서 지은이가 뭔가, 그래서 캐스팅도 그런 식으로 한 거고요. 좀 그 느낌이 딱 문학과 참 다르잖아요. 그렇죠? 문학은 지은이라고 하면 되지만 어떤 외모 묘사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온도감이랑 그 얼굴이 주는 느낌이랑 이런 분위기 같은 것들은 영화가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캐스팅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떤 배우를 캐스팅하느냐. 그래서 캐스팅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썼고, 사실은 정민주라는 이 아이가 되게 제일 어려요. 여기서 이 친구가 지금 15살인가? 그래서 그 아이 정민주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민주랑 비슷한, 그러니까 민주처럼 어려 보이는 남자애들을 캐스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을 얼굴로 분위기로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은 캐릭터를 보면서 저는 박하선 배우님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명지 캐릭터를 연기하고 계시지만 이건 남편이 죽은 이제 설정이고 지은은 남동생을 잃은 설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도입부에 감독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박하선 배우님이 또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은이라는 캐릭터를 보는 기분이 또 남다르셨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 질문을 해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지은 캐릭터랑은 만나는 장면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촬영장에서도 본 적은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냥 그 캐릭터 자체만으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그 캐릭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아무래도 더 이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원작을 읽을 때나 시나리오를 읽을 때 늘 그 편지 장면에서 터졌었어요. 처음 읽었을 때도 그걸 읽고 와 정말 오랜만에 울고 뭔가 시원하게 울고 왜냐하면 그 저희 동생은 장애가 있었어서 저한테 뭐 고마워, 뭐 사랑해, 미안해 이런 얘기를 잘 할 수는 없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뭔가 자유롭게 우리가 이렇게 일상 대화하듯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갑자기 동생이 심근경색으로 가게 됐고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남편이랑 얘기하면 데리고 와.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그 친구도 집에만 있으면 참 심심하고 또 뭘 굉장히 많이 먹기도 하고 뭐 씻기기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만 늘 하고 살다가 이렇게 빨리 갈지는 몰랐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얼마 전에 일주일 전쯤인가? 동생이 죽기 일주일 전쯤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언제 죽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렇게 되고 어떤 죄책감을 가졌냐면 동생이 그 아마 뭐 나중에 부검의 분이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6초 만에 갔을 거래요. 편안히 갔을 거래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됐는데 저는 아마 그 시간쯤에 전에 회사 대표님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하선아 밥 먹자 그래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한동안 브런치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동생이 혼자 이렇게 집에 있다가 갔는데 아빠는 그날 뭐 등산을 가셨고 같이 가자 했는데 잘 안 가거든요. 친구니까. 근데 혼자 있었을 텐데 밥도 못 먹고 갔을 텐데 막 그랬는데 그래서 한동안 죄책감이 있었고 미안하고 못 해준 게 생각나고 여행도 못 가고 더 갈걸 그 생각만 하고 살다가 해소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지내는 거죠. 그냥 일하고 애 보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슬퍼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원작을 보는 순간 저한테 하는 소리 같은 거예요. 누나 뭐 밥 잘 먹어? 잘 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와닿고 시원하게 울고 나니까 뭔가 되게 위로가 됐고 그래서 이 감정을 관객들이 느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 그 민주 우리 그 지은한테 막 감정이 입이 됐다기보다 뭐 막상 찍을 때는 명지 생각하느라 지금까지 생각은 못했지만 처음에는 참 그리고 연습할 때는 참 그 장면이 그냥 저의 눈물 버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울었는데 막상 현장 가서 못하면 어떡하지? 항상 배우들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현장에서 그 사람들 많은데 카메라가 있는데 이 장면을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굉장히 큰데 그 장면만큼은 되게 자신이 있었고 현장에서도 연습했을 때보다 훨씬 잘 됐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편지 읽는 씬은 그 몇 번째쯤 찍으셨나요? 그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오케이를요? 네. 저는 원래 테이크를 많이 안 가서 그렇게 많이 안 했어. 촬영 감독님 우리 얼마 만에 했는지 박정훈 촬영 감독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너무 감사한 게 한 번만에 오케이는 났는데 한 번만에 오케이가 나도 여러 방향에서 찍어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게
항상 그 스테디캠이라고 들고 있어야 돼요. 정말 무겁거든요. 근데 그건 그 장면으로 찍어야 되는데 어깨이고 그게 굉장히 무겁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거를 뭐 몇 분을 들지를 못해요. 근데 부탁을 드렸던 게 제가 죄송한데 이 장면은 편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걸 진짜로 읽어야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냐 했더니 흔쾌히 그럼요 하셨고 그거를 제 기억으로는 6컷을 갔어요. 바깥 6테이크나 갔나요? 네,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응. 일단 감정시니까 테이크를 줄이자고 서로 협의했고 먼저 뭘 찍을까를 선택했고 그래도 이왕이면 타이트한 얼굴을 찍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얼굴을 한 테이크를 갖고 그 다음에 감정이 막 올라오셨더라서 끊지 말고 바로 타이트하게 하나 더 가자. 그리고 엔진은 없었고 나머지 셋업에서 이제 표정이 잘 안 보이는 넓은 샷과 편지 클로즈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찍으면 되는데 굳이 끝까지 갈 필요 없는데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예, 다른 테이크들은 이제 얼굴이 찍은 이후에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맞나요? 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피아니스트처럼 중간에 못하는 거죠. 처음부터 쭉 읽어야 되는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컷을 잘 안 나누고 사실은 이렇게 타이트한 것을 잘 제가 안 쓰기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이 편지 씬은 너무 중요해서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지만 감정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감정이 너무 좋아서 잘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던 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감독님.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스테디캠 촬영을 능히 소화하실 수 있는 체격의 소유자십니다. 저라면 절대 못하겠지만. 다른 걸 잘하시잖아요. 예, 해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프랑스 여자를 개봉하신 뒤인가 뭐 그때쯤에 다음 영화에는 아이가 주인공인 영화, 뭐 아이가 중요하게 나오는 영화, 그때 아이라는 건 10대 그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제가 무슨 얘기를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모를 때였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해수 캐릭터가 그렇게 창조된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그 편지 넣어놓고 가는 장면이 맨 처음에 한번 나오고 영화 시작을 하잖아요. 뒤에 다시 나오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화는 그 편지를 무사히 배달하게 되는데 성공하는 이야기인 셈인데 그렇게 보면은 어쩌면 이 캐릭터는 감독님이 투영된 캐릭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실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을 만드신 영화일 테니까 그런 편지를 배달하는 심정으로 영화를 찍으셨다면은 해수의 시점은 곧 감독님의 시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그 후반부에 가면은 해수가 이제 지은이가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좀 데리고 있자 얘기를 할 때 그 부모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좀 세게 대결을 하죠. 그 이전까지는 해수는 좀 이렇게 차분한 아이라는 이미지로만 주로 나오다가 거기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게는 기성세대에 대한 감독님의 어떤 본인을 포함한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 아쉬움 이런 것도 담겨 있는 게 아닐까. 거기 보면 엄마가 글 쓰는 사람 나오는데 엄마는 그 책에서는 좋은 얘기 다 쓰면서 실제로는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 예술을 하는 기성세대 전체에 대한 좀 자조적인 시점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 이런 얘기까지도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해수에 대해서 좀 감독님의 생각하시는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케이트보드를 생각을 했어요. 그 이동에 있어서 이동을 하는데 좀 속도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 그 명지와
지은이 멈춰 있는 상태의 육체들이라고 좀 느꼈고 멈춰 있는 몸이라고 생각했고 움직이는 몸이 하나가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해수였어요. 근데 사실 해수는 지용이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집에 행복한 애거든요. 그래서 너는 너네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랑받고 자란 집 아이들 특유의 그 긍정적이고 그리고 추진력도 있는 그런 아이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걔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인 거죠, 사실. 왜냐하면 자기는 말하면 다 이루어주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지용이와 지은이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짐도 막 원장님이 다 창고에 넣으라고 했어. 막 이런 부분도 얘의 그걸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아이가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근데 무사히 어른이 되는 일 이게 정말 힘든 일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하죠, 지용이한테.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 생각은 누구나 할 거예요. 무사히 어른이 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고 사실은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어떤 사회적 재난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거를 살게 해주는 거는 개개인들이란 말이죠.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는 어떤 어른들이나 동료들 뭐 이런 것들에 정말 눈물이 나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고 그 세상을 제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손을 잡아줬다라는 표현이 원작에 굉장히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지용이가 마지막에 잡은 게 차가운 물이 아니라 권도경 선생님 손이었다는 거, 따뜻한 손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난다. 뭐 이런 말을 지은이가 하죠. 그리고 사실 지은이에게는 그 레지던트 의사 선생님이 김보라 배우가 한 그 경주가 손을 내밀어 주는 거고 이런 어떤 개개인들의 따뜻한 손길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나름의 죄책감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김혜란 작가가 이 소설을 썼을 때 그 세월호가 있고 바로 그걸로 영감을 받아서 그 마음이 아파서 쓴 소설이기도 해서 전에 에란 작가가 얘기할 때 너무 거리감 없이 썼던 얘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솔직한 얘기도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책임감들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이 그리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그것에 반기를 들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걸 또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길 수 있는 방식, 아이들이 뭐 건방지고 어떻다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좀 있어요. 한수가 그 하는 말 중에 인상적인 말이 빨리 어른이 돼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사실은 무사히 어른이 되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기성세대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대사죠. 캐릭터에 대한 얘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한 두어 가지 좀 별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박하정 배우님 그 명지가 현석이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지만 동침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제가 네이버에서 평을 찾다가 어떤 분이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남편의 친구랑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신 분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모텔에서라고 썼어요. 모텔에서 모텔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은 일단 적어놓고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 평은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맞아요. 그분이 거의 유일하게 1점을 주셨더라고요. 10점 만점은 감사합니다. 모든 평은 소중하니까. 뭐 불호는 있을 수밖에 없죠. 아예 없을 수는 없고.
그분이 불편하신 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뭐 기자분들이나 다른 관객분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나 아니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한테 물어봤을 때 이 장면이 되게 조심스럽긴 하다. 그래서 상의를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던 건 어쨌든 셋이 굉장히 친했다가 이렇게 둘이 커플이 되면서 현상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였고, 무슨 못다 이룬 그런 뭐 썸 내지는 아니면 그런 관계성이 있었겠죠. 저는 프랑스 여자를 봤기 때문에 좀 쉽게 더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들에 대해서 거기도 그런 관계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독님한테 물어봤을 때 명지는 한창 신혼인 상태이지 않았냐. 그래서 당연히 남녀 사이의 육체적인 그런 면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멀어졌고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런 부분도 뭔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술도 먹었고 그 부분은 술을 안 먹었네요. 네. 그랬기 때문에 뭐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저도 그 부분을 아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뭐 어렸을 때 뭐 친구를 만났고 남편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 앞에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무너져 내렸는데 뭐 울게 됐고 그걸 위로하다가 뭐 그 사이를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컷이 튀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했을 때 현석이 위로를 해줬을 거고 일단 너무 우니까 이 친구가 집이 어디야 집에 데려다 줄게 했을 거고 왔을 때 뭐 차라도 한 잔 진짜 끓여주고 싶었을 거고 그러다가 뭐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방금 말씀하시다가 그 얘기 잠깐 나왔는데 원작에서는 현석을 만나는 게 하루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다 이제 진행되는 일이고, 그래서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진행됐다, 이런 설정이 원작에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이틀로 쪼개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 마신 건 첫째 날이고, 그 바르샤바 봉기 추모관에서 둘째 날 그 다음 씬이 지금 이어지니까 그 술 마신 걸 좀 착각하신 게 그런 이유 때문인데, 혹시 그렇게 붙이시는 거에 또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술을 먹고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 분은, 그 평점 남기신 분은 술까지 먹고 그랬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명지는 다분히 좀 연극을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네 헤어졌니 그러잖아요. 얘가 너무 뭔가 불안정해 보이니까 명지야 내가 너 그럴까봐 말 안 했는데 너네 헤어졌니 하니까 헤어졌어. 우리 헤어진 지 좀 됐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명지가 갖는 뭐랄까 그 오묘한 감정. 저는 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게 막 규정지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마치 자기도 그거에 그 차에 타는 것 같은, 그래서 죽지 않았고 헤어졌다는 어떤 막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 그런 식의 연기 같은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상황들에서. 그러다가 그 추모벽을 보고 눈물이 터지고 스킨십이 있고 뭐 이런, 저는 그게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모르겠어요. 그 프랑스 여자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섹스가 있는데 제가 왜 거기에 집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게 되게 인간적이고 그리고 뭘 그렇게 도덕적으로 그걸 그리고 하는 거는 이제 그분의 그 세계인 거고 좀 있으실 수는 있겠구나라고 이제 만들면서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저는 뭐 전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이런 것들을 흥미롭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사실 어떨 때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감정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을 보여주는 것,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창작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파격적이고 막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오묘한 감정들, 정말 이렇게 해석을 딱 놓고 이겁니다라고 답을 내릴 수 없는 그 수만 가지 희한한 인간의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서 명지의 그 상태는 저는 너무나 이해가 돼요.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별이라는 걸 했을 때 제일 슬픈 건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 사람과 뭐 스킨십을 할 수 없다는 게 되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뭐 다 성인이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들었고 또 그게 뭐 명진은 지금 이 아픔과 슬픔을 어찌할 수 없는 지금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됐고 4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그 또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잠깐 했다가 나중에는 후회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에 그런 평들을 많이 봐요. 그런 댓글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감할 수 없으면은 나쁜 작품이다. 특히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느끼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다고 느끼냐면은 작품이라는 거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나오는 세계가 아니고 공감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의 세계 혹은 공감을 시도해 볼 만한 사람들의 세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나오는 이야기를 본다는 거는 계속 내가 나를 재확인하는 일로 그치는 거죠. 어떤 작품을 본 뒤에 보기 전에 나와 본 이후에 나가 계속 나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언뜻 보면은 왜 저러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해할 법하다라는 실감을 하게 해주는 게 작품이고 그래야만 내가 하는 생각들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거는 저는 적절한 기준은 아니라고 봐요. 공감할 가치가 있다는 말은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도 이 의미가 있는 말인데 왜 그러냐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전혀 아무 의미 없는 섹스를 매우 무분별하게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사례도 있어요. 임상적으로. 남편이 죽었다 근데 살아남은 아내가 그냥 아무하거나 이제 자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억눌린 성적 욕망을 폭발시키는 행위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당연히. 근데 그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지금 자기 자신의 몸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 뭐 이런 욕망이 왜곡되게 표현된 거다 이런 해석들도 해요. 드라그 마리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거기에도 딸을 잃은 뒤에 그 부인한테서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욕망의 문제가 아니죠. 그건 증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해볼 여지가 있고 근데 명지는 뭐 그런 케이스는 아니죠. 명지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저는 좀 친절하게 넣어준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꿈속에서 도경이 뒤에서 이렇게 껴안는 장면. 근데 그 장면에서는 도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로지 애무만 하죠. 합니다 대사를. 무슨 대사죠? 아니 체험학습이 비가 와서 취소돼서 비가 와서 체험학습이 빨리 왔어. 빨리 왔어. 취소돼서 왔어라고. 왔어. 그 체험학습을 가다가 취소돼서 온 전석호 배우가 지금 와 계시다고. 마지막에? 예. 지금 해도 될 것 같아. 마지막에? 아니 오세요. 이쪽에 앞에 앉아 있으면 되잖아. 전석호 배우가 체험학습이 취소돼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소돼서 왔습니다. 저희 좀 이따가 말씀 한번 들어도 되나요? 시간? 네, 조금만 시간 내주시면 좋겠는데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의 부재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죽은 남편의 친구와 가미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죽은 남편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석이가 아니고 남편과의 시간을 상징하는 인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작에도 보면은 현석과 얘기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침대 위에서 현석은 당연히
도경의 대체물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바람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그 댓글이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그 댓글 다신 분이 되게 부지런해요. 그게 제일 최신 댓글이기 원해서 날마다 바꿔요. 새로 고침을 해가지고 날마다 내가 날마다 확인하거든. 근데 그분이 날마다 그게 고치는 거야. 그만큼 부지런하셔가지고 인정합니다. 네, 그 부지런하심을. 예. 제가 남은 질문이 있는데 이건 그냥 지우고요. 우리 전석호 배우님 오셨으니까 전석호 배우님이랑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죠. 뭐. 네. 그런 게 낫겠죠, 여러분? 네. 네. 오늘 방금 오신 거예요? 예, 지금 왔다가 오자마자 잠자리 이야기 듣고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불편했나 봐요. 그게 뭔가. 그런. 네. 아니 뭐 특별한 질문을 준비한 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화 찍으시면서 뭐 이렇게 소감이랄까 좀 전체적인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어떻게 갑자기 오신 거예요? 여기 일하다가 지나가는 길에 하남 쪽에 있었는데 지나가는 길은 아닌데 사실. 아니 사실 이제 얼마 전에 광주에서 이렇게 시사회 하고 이제 오늘 이런 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저도 사실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이제 확답을 못하다가 어쨌든 끝나고 술은 한잔 하나 했더니 또 술은 한잔 한다 그래갖고 그럼 최대한 빨리 와볼게요 해갖고 왔는데 이제 분명히 시간은 끝날 시간인데 복도에 서 있으라 그래갖고 서 있긴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니까 기분은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하나 좀 덧붙이자면 전석호 배우가 공교롭게도 범죄도시 3에 감초처럼 뭔가 역할이 되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그거 인터뷰를 할 때 참 그러기 쉽지 않은데 저희 영화 얘기를 계속 해줘요. 그래서 오늘도 봤는데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그냥 형식적으로 해봅니다. 형식적인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형식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분명히 뭐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이제 오늘도 이제 공연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왔었는데 결국에는 누군가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이야기를 꾸준히 찾아왔고 그것이 어떤 웃음의 방향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물의 방향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제3세계 어떤 판타지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찍으면서도 그랬고 찍기 전에도 그렇고 그리고 결과물을 봤을 때도 그렇고 가장 김희정스러운 방식의 위로였지 않았을까. 제 전작은 하나도 안 봤어요. 맞아요. 재작년에 만났던 김희정스러운 전작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일정의 과정 속에서 박하선이라는 배우를 처음 만났었고 이제 뭐 라디오나 뭐 이런 데서 만나봤지만 이제 카메라 앞에서 같이 연기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단단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뭐 나쁜 의미에서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 선택적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단단하게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여질지를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찍는 내내 조금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뭐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되는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과연 폴란드 가서는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를 전주영화제에서 처음 봤었는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로가 느끼는 그리고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랄까 펀치라인 아니면 뭐 좀 안 좋은 표현이면 야마신 뭐 이런 강렬한 느낌을 주는 장면들을 봤었을 때 김희정 감독님이 연출했던 장면들 그리고 제가 박하선 배우를 촬영장에서 같이 연기했을 때 봤었던 그 단단함이 나오는 뭐 롱테이크 장면들
근데 그 초반 부분들 흔들리기 전 어떤 그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또 다시 위로를 받지 않았나라고 형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올돌결에 올라왔었는데도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저는 내용이 아주 충실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무슨 평가를 한 건 아니고 칭찬입니까? 오늘 제가 족족 다 틀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관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박하선 배우님하고 감독님 짧게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십시오. 박하선 배우님부터. 저도 예전에 GV를 관객으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굳은 날씨에도 보러 와주시고 저희 영화에 힘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GV를 하면 힘을 항상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이니까 조심히 들어가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말하고 마이크는 꺼졌고요. 네, 저희 상영 2주차인데 그 극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독립영화관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찾아가셔서 보셔야 하는데 좀 주변에 소문을 좀 많이 내주시고요.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 저희는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오랫동안 좀 극장이 틀려면 입소문이 필요해서요. 제가 SNS 사냥꾼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인스타, 트위터 뭐 다 눌러드리고 다니고 하니까 저를 꼭 확인해 주시고 오늘 신영철 평론가님은 워낙에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도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영화평 중에 슬픔을 공부하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그런 평이 있었어요. 관객평 중에. 그래서 형철 평론가와 얘기하러 가는데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어울리는 또 모더레이터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예란 작가도 너무 잘 알고 이 영화의 처음 시작부터 계속 봐왔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